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개선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과제들을 몇 가지 좀 이렇게 도출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협력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자체 단위에서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자체들 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내지는 시행착오 내지는 불편함에 대한 호소 이런 것들이 좀 모아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점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고 그걸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개선하자고 하면 많은 지역 정보들이 하향식으로 이렇게 탑다운으로 할당되어지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꾸로 바텀업으로 지역의 소소한 곳에서부터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게 모아져서 이런 전반적인 모습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초자료의 기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체감을 얻어내기가 참 쉽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후변화에 있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행정 단위인 읍면동 단위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공간적 내지는 계층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 실제로 한 동 안에서도 굉장히 지역 간의 특성들이 편차가 있고 근데 그걸 평균화해버리면 그 지역에는 한 번도 존재한 적도 없고 어느 곳에서도 살펴볼 수 없는 평균값만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 협력 체계의 한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그 시애틀 시장이 시작을 해서 미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들, 이걸 교토의정서 때 이미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중앙정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갖지 않았을 때 일부 시장들이 시작을 해서 2005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에 330개죠. 근데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10년 됐을 때 약 1000개가 넘는 그리고 최근에 요즘 미국의 공화당 정부가 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2019년 상황이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1066개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참여하고 관심 가질 도시들은 다 참여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더 늘어난 도시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도시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이런 겁니다. 뭔가 법제화하는 것, 그 다음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고 노력해 나가는, 실제로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한 12가지 정도를 채택을 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 자료 공유해서 보시겠습니다만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요즘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리 협약 이후에 우리가 205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뭔가 위기를 만들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들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앞에 그림 보셨었잖아요. 2000년에서 2050년까지의 도시화가 되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전망에 근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열 문제가 뜨거워질 것이고 또 그게 상당히 취약한 계층에 피해를 줄 것, 물에 대한 접근성, 또 자연자원에 대한 부분들, 식량의 문제, 그다음에 해안의 침수와 관련돼서 특히나 해안가에 있는 발전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른 건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피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각각의 부문별로 노력하고 있는 것들에 조금 더 치중하고 있는 도시들을 이렇게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각각의 도시들이 어떤 쪽에
그 지역의 그 도시의 특성에 맞게 어떤 점에 조금 더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작년에 이 C40에서 블룸버그 어워드라고 하는 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리질리언스나 아니면 뭐 녹색 교통의 측면에서나 또 자원순환의 측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렇게 어느 도시들이 참 벤치마킹 해볼 만한 훌륭한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문별로 뭐 이런 케이스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원전 하나 줄이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서울도 이런 태양광을 지향하는 도시로서 굉장히 평가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지자체에서도 인천시에서 아마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작하고 아마 기초지자체들이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시의회 그리고 시교육청이 동시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 비상상황 선포를 하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기초지자체들 그리고 전국의 대부분 그러니까 전체 다지요. 전체 17개 광역 시도들이 모여서 이런 탄소 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라는 것을 형성하고 그에 따른 소위 협력 기반을 형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과제는 정책 협력의 네트워크 기반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지자체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분들을 이렇게 굉장히 소수이긴 합니다만 모여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그 지역만의 독특한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노력들이 우리 지역에서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타진을 해볼 기회도 여러 번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나 또 연구 협력을 위한 그런 기반을 형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국가온실가스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자체 스스로 이런 협력 연대 과정을 통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정보를 공유하고 또 노력을 같이 평가받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 교환 또 공유 이런 과정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걸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오래된 사진입니다. 이게 제가 많이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이거는 라인강의 관리위원회를 갔을 때 사진입니다. 저는 뭐 라인강 관리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함이 아니고요. 라인강 관리위원회를 갔을 때 발견했던 이 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식은 가까이 가서 유심히 쳐다보면 어떤 특정한 해에 있었던 홍수 때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었는지 수위를 표시하고 있는 눈금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식을 가지고 우리 같으면 홍수 나서 물이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건물을 새로 짓거나 아니면 뭔가 구조적인 보강을 할 법도 한데 이 위원회는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1층에다가는 그냥 회의실만 뒀습니다. 그리고 2층에 사무공간을 뒀습니다. 그리고 3층에 문서고라든가 컴퓨터 서버를 놓는 공간을 두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건물의 여러 가지 기능적인 모습들은 큰 문제 없이 유지하면서 자연으로부터 내지는 기후로부터 생겨지는 문제들을 적절하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한 뭔가 정책을 얘기하고 투자를 얘기하면 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 또 개도국에 뭘 하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식하지만 그렇지 못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뭐 이거는 비슷한 라인강 주변입니다. 라인강 주변의 식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이런 문 앞에 마치 아예 키 높이를 적어놓은 것 같은 기록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아까 거기서 봤던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 식당도 이렇게 예쁘게 생긴 식당도
1층에는 테이블만 있습니다. 2층에 주방이 있습니다. 3층에 이 식당 주인이 살고 있는 주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노력을 통해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쓰나미, 그 동일본에 있었던 쓰나미입니다. 제가 이 문구들을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이와떼 후다이 마을에서 3,000명 정도의 어촌 마을인데 그 큰 쓰나미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요. 그 피해는 결국 과거에 돌아가신 이 촌장님이 역사 이래로 적어도 그 지역의 향토지에 나타난 가장 오래됐던 쓰나미의 높이에 근거해서 그거보다는 높은 방조제를 세워달라고 정말 쫓아다니면서 만들어서 정말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이 후다이 마을은 그난 쓰나미 때 이 아랫마을에 놀러왔던 주민 한 사람만 피해를 보고 아무런 경제적, 인명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말씀드리냐면 지역의 기록, 지역의 역사, 지역에 합의된 뭔가 노력 이런 부분들이 지역의 기후변화 완화가 됐든 기후변화 적응이 됐든 이 대책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실질적인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파급되고 전파된다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투자하고 또 거기에 뭔가 뭔가 펀드가 이렇게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기후변화의 위험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전망과 대처라고 하는 것이 좀 나이브하다. 우리가 안전률을 고려한 무슨 토목공사하듯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대책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작은 공간 단위에서의 어떤 그 의기투합 내지는 그거를 그 합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초 자료 또 그걸 투자하도록 만드는 적극적인 어떤 추진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다른 영역의 일이지만 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하다 보면 실제로 그냥 뭐 좀 소홀히 해서 대충대충 한 6개월 좀 일찍 가고 급하게 막 가려고 하다가 작은 안건 하나 걸려서 3년, 4년씩 늘어지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우리가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지향, 목표에 비해서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 정책은 아직까지는 주류화되어 있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쓸 수 있거나 또 많은 행정 자원을 거기에 투자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기꺼이 감수할 만한 위험과 잠시라도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는 위험에 대한 뭔가 구분, 또 그것을 지역 주민들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할 만한 위험에 대해서는 아까 라인강 관리위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정도 위험이면 우리가 감수할 수 있으면서 뭔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대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영역이 있겠고 또 정말 뭐 그 지역의 지역 경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의미에 있어서 잠시라도 침수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자하고 분명하게 뭔가 지침을 뭐 방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점점 이 모든 것을 국가의 재정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술 펀드라든가 아니면 보험 쪽에서의 민간 재원의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뭐 이제 몇 개의 그림 보여드릴 텐데요. 큰 돈 들이지 않고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수상가옥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서울의 자유로도 보시면 유심히 공항철도 타고 가시다 보면
북측에 있는 도로 단이 남측에 있는 도로 단보다 좀 이렇게 차등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이 범람이 되더라도 이쪽에서 양차선을 이용하게 되면 도로 기능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다 하나의 단차로 만들었더라면 문제가 됐을 때 이 도로 구간은 완전히 사용할 수 없는 구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 또 이 부분은 지하철역에 침수가 돼서 물이 잔뜩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래주머니 쌓아놓는 것, 그거를 단지 이 부분만 보강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철역 자체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돈은 들이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우리 지역 안에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결정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지역 내에 물 측면에서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 물이 많이 간직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지면에 있는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할 수 있는 습지, 또 우수가 많이 왔을 때 유출수가 한꺼번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도로 설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는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거를 앞에서 잠깐 소개해드렸던 300m 내에 있는 녹지로부터 인구들이 얼만큼 그걸 누리고 사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대도시에 1인당 녹지 면적이라고 하는 정책 지표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게 외곽에 큰 산과 큰 공원이 있는 것만으로 족할 겁니다. 그런데 10분 도보 이내에 있는 녹지나 공원, 그리고 뭐 300m 이내, 이게 사실은 생활 주구 측면에서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의 도보권이나 그 300m 정도의 거리는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속에 누릴 수 있는 공원 녹지가 얼만큼 있느냐라고 하는 관리 지표를 가짐으로 인해서 도시가, 특히 도심 내부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뭐 교황님께서 얘기하신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또 에디오피아 수상이 얘기해서 제3세계와 선진국의 차별적 책임과 그런 지원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멘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폴란드 수상이 캅 회의를 하면서 제기에서 채택된 공정한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드리고요. 그린 뉴딜을 해나감에 있어서도 앞에 얘기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뒤에 얘기에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깊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도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탄소 중립도시 얘기하면 그냥 화석연료로 만드는 에너지, 그냥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 확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덕목은 에너지 줄이는 것, 두 번째는 온실가스 이거 줄이는 것, 그다음에 상쇄하는 것 이거죠. 근데 저는 재생에너지만을 많이 만들겠다라고 한 확대 정책은 결국 또 다른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간혹 경험하시는 장면이시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태와 녹색의 갈등을 극복하고 균형을 잡는 것, 이게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입지 확대를 하는 것도 지상의 목표처럼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재생에너지도 입지가 확대되다 보면 생태 환경에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고 주민 생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 결국은 적정한 입지에 대한 얘기이고 분산이라고 하는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재생에너지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약 80% 정도가 뭔가를 태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태우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재생에너지 성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재생에너지의 에너지 전환의 첫 번째는 이 전통적인 바이오매스 버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최종 에너지 수요라든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서도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쪽으로 비중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 국가가 주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이렇게 시그널이 가면 그냥 앞뒤 끝도 없이 그것만이 지상의 목표가 되어버리는데 그것은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든 우리가 노력하고 관심 갖는 거에 따라서 방향을 달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다른 기회에 가졌던 이미지를 마지막 컷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